네, 이 사람 덕분에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했던 수학을 다시 보게 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큰 영예죠.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난 주말 시상식을 마치고 귀국했고 오늘 KBS에 직접 나왔습니다. 빨리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학은 쓸모없는 학문이다. 참, 충격적인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국 하버드 수학과 교수는 30년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다는 수학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꾸고 수백 년 된 난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40대가 되기 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한국의 천재, 수학자, 허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젖어있던 한 미국인 교수가 한국의 천재 수학자를 만난 후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삶의 희망과 의미를 되찾았는지 사연 들어보시죠. 순전히 흥미에서, 호기심이 동한 놀이에서 비롯한 탐구에서 시작된다고 호기심.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즐거워하고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또 그러한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즐겨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허준이 교수.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30년간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수학자로서는 성공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제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유럽으로 떠나 10년째 소식이 뜸했습니다. 저는 68세의 나이에 수학 공식과 이론만이 가득한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30년간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방정식을 들여다보는 생활. 한때는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의미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윌슨 교수, 이번 국제수학자대회 참석하시나요? 학과장이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열정적으로 참석했던 학회였지만 이제는 그저 젊은 수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10년 전부터 정체되어 있었고 더 이상 학계에 기여할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올해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필즈상 수상자로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당신도 관심 있어 할 겁니다.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누구죠? 프린스턴의 마커스 밀러인가요? 그의 위상수학 연구는 확실히 인상적이긴 하죠. 학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의 허민 교수입니다. 조합론과 대수기 하학을 연결한 그의 연구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인이 필즈상을? 물론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그 생각이 제 미간에 주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세대의 수학자들에게 수학은 서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고도의 추상적 사고가 필요한 순수 수학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학과장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수학이 서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물리학에서 여성이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하지만 마리 퀴리가 그 벽을 깼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윌슨 교수. 그의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 김치, 그리고 삼성 정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반세기도 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제 사고 범위 밖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죠. 제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결정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최근 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장 문제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의사는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ICM이 제가 참석하는 마지막 국제학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네, 제임스. 자네의 경험과 지식이 젊은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동서양 수학의 교류에 관한 특별 세션도 있다고 하더군.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동서양 수학의 교류라. 서양은 늘 가르치는 쪽이고 동양은 배우는 쪽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편견이었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온 후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하버드의 캠퍼스는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아시아계 학생들이었고 많은 수가 한국인이나 중국인이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을 단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로만 여겼습니다. 창의력보다는 근면성이 돋보이는. 허나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의 위대한 수학자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심장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여행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참석하신다면 꼭 약을 휴대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닥터 브라운. 저도 이제 제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마지막 학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학계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 저는 문득 서재 한쪽에 꽂혀 있는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아내 마사가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가족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해 여름 유럽으로 3주간의 여행을 다녀왔고 그 사진들은 파리, 로마, 아테네에서의 행복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딸 엘리자베스는 18살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마사와 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미래가 항상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사의 암 진단, 그리고 엘리자베스와의 불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 저는 사진 속 딸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재능을 낭비하지 마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소식을 들은 것은 1년 전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살고 있다고 했고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 제 답장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 사진첩을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과거의 실수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난 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68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학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공허했습니다. 친구는 거의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삶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무언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서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했던 날들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한국의 젊은 수학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국제 수학자 대회가 열리는 헬싱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료 교수 토마스가 옆자리에 앉아 물었습니다. 이번에 필즈상 누가 받을 것 같아? 저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학과장은 한국의 허민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던데. 맞아, 허민. 난 그의 논문을 읽어봤어.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야. 조합론과 대수기 하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분야를 연결했어. 그건 마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것과 같은 거야. 저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토마스의 열정적인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대단해.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는 45년간 풀리지 않았던 리드 추측을 해결했어. 그것도 박사과정 학생일 때. 이건 우리 분야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일이야.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리드 추측이라. 저도 젊은 시절에 그 문제에 도전했다가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45년간 풀리지 않았다니.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1970년대부터 수학계의 난제였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이고 있었고 승무원이 안전벨트 사인을 끄자 토마스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허민 교수야. 그는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허민은 예상과 달리 젊고 수수한 외모의 동양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에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어.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거쳐 현재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야. 프린스턴이라. 그곳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괴델과 같은 천재들이 연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한국인이 지금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다니.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봐. 이게 그가 해결한 수학적 난제들의 목록이야. 45년간 미해결이었던 리드 추측, 41년간 미해결이었던 호가 추측, 메이슨 스티슨 추측, 콜필드램 분포의 로그 오목성.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수학자가 평생에 이런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해도 대단한 성취로 여겨지는데 이 허민이라는 젊은 수학자는 여러 개를 해결했다니. 토마스, 그의 논문 좀 볼 수 있을까?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제게 건넸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신도 결국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비행기가 헬싱키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허민 교수의 논문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수학적 접근법은 명쾌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대수기 하학과 조합론을 연결하는 방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30년간 수학 연구를 해왔지만 이런 접근법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학적 엄밀함과 창의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증명의 각 단계는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가 동양의 철학적 개념들과 음양의 조화, 순환적 사고를 수학적 접근법에 통합한 방식이었습니다. 음양 조화의 수학적 구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서구 수학에서는 거의, 아니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선형적으로 생각해왔지만 허민 교수는 순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수학에 적용했습니다. 헬싱키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그의 논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바로 노트북을 펼쳐 더 많은 그의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그의 논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5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리드 추측을 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에는 단순한 수학적 증명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쓰인 소설처럼 흐름이 있었고 교향곡처럼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 동양 수학자들의 창의성과 깊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제 자신의 연구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전통적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문화와 관점에서 오는 통찰을 무시했던 것이죠. 새벽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그리고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한국이라는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나라의 젊은 수학자에게서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가슴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약을 꺼내 급하게 삼켰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은 이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 속에서도 저는 오랜만에 흥분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허밍 교수의 논문은 제게 새로운 수학적 시각을 열어주었고 마치 젊은 시절 수학을 처음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그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일은 꼭 그를 만나봐야겠어. 저는 약의 효과로 천천히 잠에 빠져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 오늘 왠지 달라 보이는데? 호텔 로비에서 토마스를 만났을 때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뭐가 달라? 저는 모른 척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30년간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에게 달라 보인다는 말은 큰 칭찬이었으니까요.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예전의 그 윌슨 교수 같아. 예전의 윌슨 교수.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고 삶을 사랑했던 그 젊은 수학자.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서구적인 외모의 수학자들 사이에서 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허밍 교수는 조용한 구석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러 동양인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천재 수학자가 아니라 후학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의 눈에는 존경과 열정이 가득했고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 느꼈던 그 순수한 학문적 열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순수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밍 교수님이시죠? 제임스 윌슨입니다. 하버드에서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논문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 그는 더 친근하고 소탈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윌슨 교수님. 당신의 타원 곡선 연구를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 발표하신 타원 곡선의 L 함수와 모듈러 형식의 관계에 관한 논문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가 제 연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2005년에 발표한 그 논문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연구였습니다. 학계에서 몇 번 인용되었을 뿐 대부분의 동료들도 잘 모르는 논문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인 수학자는 그 논문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논문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허민 교수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교수님의 모든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수기 화학과 조합론을 연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접근법이 제게 큰 힌트를 주었어요. 특히 그 논문에서 언급하신 대수적 구조의 조합론적 해석 부분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 논문에서 단 한 문단으로 언급했던 그저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가 발전시켰다니. 그리고 그것이 결국 45년간 풀리지 않았던 리드 추측의 해결로 이어졌다니. 제가 정말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30년간의 학문적 생활 동안 저는 항상 제 연구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고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이 젊은이는 제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특히 교수님이 계신 하버드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가 아닌 미시간을 선택하셨나요? 허민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버드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천재 수학자가 하버드에 지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제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입학위원회에 있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지원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아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암기와 계산에만 능할 뿐 진정한 수학적 통찰력은 없다고 생각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이 어색하게 들릴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허민 교수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시간에서 저는 제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훌륭한 지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너그러움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젊은이의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허민 교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수학자 장 피에르 세르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르는 이미 필즈상을 받은 세계적인 수학자로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허민, 오늘 발표 정말 기대하고 있네. 자네의 새 논문 읽어봤어. 정말 훌륭해. 허민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세르 교수님. 제 연구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교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세르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이미 나를 뛰어넘었어. 자네가 해결한 난제들. 난 평생 그 문제들을 풀지 못했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허민 교수가 단순한 수학적 천재를 넘어 학계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세르와 같은 대가가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허민 교수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르가 떠난 후 허민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발표 후에 작은 저녁 모임을 갖는데 교수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허민 교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놀랍도록 명쾌하게 설명했고 때로는 유머를 섞어 청중을 즐겁게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이런 반응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감동의 박수를 치면서 문득 저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수학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그의 발표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수학자들이 허민 교수에게 축하와 질문을 건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의 인기와 영향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저녁 모임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허민 교수의 초대로 약 20명 정도의 수학자들이 모였고 저는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참석자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30에서 40대의 젊은 수학자들이었고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허민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의사가 술을 삼가라고 한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를 두고 싶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허민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윌슨 교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특별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허민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윌슨 교수님은 제가 수학자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교수님의 책 현대 대수기 화학의 이해를 읽게 되었고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수기 화학에 푹 빠졌고 교수님의 모든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쓴 그 책은 판매량도 적었고 학계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천재 수학자는 그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니. 교수님의 책에는 다른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 언급하신 대수학과 기하학 사이의 다리라는 개념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합론과 대수기 화학을 연결하려는 시도의 출발점이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학문적 여정에서 누군가에게 진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영향을 주었다니 영광입니다.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수학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허민 교수의 통찰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기존의 수학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수학자들의 공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배 수학자들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각별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한국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수학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영어 논문을 쓰거나 국제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적었을 뿐이죠. 제 스승이신 박 교수님은 이미 1980년대의 리드 추측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구 학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태도였죠. 교수님,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수학적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요. 서양 수학은 분석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동양 수학은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수학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동양 수학의 전통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그것이 현대 수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양 수학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이 없어요. 허민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동양 수학, 특히 한국의 수학적 전통은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음과 양의 균형, 즉 상반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펼치고 간단한 도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입니다.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이 서로 감싸고 있죠. 그리고 각 부분 안에는 반대색의 작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음 안에도 양의 씨앗이 있고 극단적인 양 안에도 음의 씨앗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가 태극 문양과 음양 이론을 수학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신선하고 깊은 통찰력을 줬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제 수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대립되는 개념들 사이의 조화를 찾고자 했고, 그것이 리드 추측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합론의 이산적 구조와 대수기 하학의 연속적 구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의 설명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항상 논리적이고 선형적인 과정으로 보았지만 허민 교수는 수학을 마치 예술처럼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 대화에 흥미를 느꼈는지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테이블 전체가 동서양 수학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열띤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젊은 수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수학이 보편적인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학자들이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문화적 배경이 우리의 수학적 접근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 출신의 여성 수학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같은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그 여정이 다를 뿐이죠. 마치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요. 허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수학의 진리는 보편적이지만 그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수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관점이 만나 새로운 통찰을 창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민 교수는 그 중심에서 동서양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허민 교수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혹시 내일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작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컨퍼런스 센터 카페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고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했을 때 느꼈던 그 흥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과 문화적 교류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갑자기 딸 엘리자베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예술가의 꿈을 좇아 떠났을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학과 과학만이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예술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허민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학도 결국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예술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옳았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그녀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그녀와 나누고 싶었고
무엇보다 늦게나마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허민 교수와 나눌 대화가 기대되었고, 그가 말한 작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더불어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헬싱키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그 하늘 아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학문적 여정 끝에 저는 이제야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식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관점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허민 교수가 그린 태극 문양을 떠올렸습니다. 음과 양, 동양과 서양, 분석과 종합, 이성과 직관. 이 모든 대립하는 개념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 더 큰 전체를 형성한다는 사상은 수학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적 통찰들이 항상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영감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허민 교수가 말한 음양의 조화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내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저는 잠에 빠져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떨림이 있어 넥타이를 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지만 놀랍게도 허민 교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 잔 주문해 드릴까요? 고맙습니다만 의사가 카페인을 삼가라고 해서요. 허브티가 있다면 좋겠네요. 물론이죠. 저도 사실 커피보다는 녹차를 더 좋아합니다. 허민 교수는 웨이터를 불러 녹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교수님의 2005년 논문을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타원 곡선의 L 함수와 모듈러 형식의 관계에 조합론적 접근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가 보여준 수식들은 놀랍도록 명쾌했습니다. 30년간 수학자로 살아왔지만 이런 접근법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양의 분석적 방법론과 동양의 직관적 접근법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민 교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 접근법은 동양 수학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직관과 조화를 중시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흥분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수학적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공동 연구 형태로요. 허민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동 연구. 이미 은퇴를 고려하고 있던 제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허민 교수가 제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많이 늙었고 제 연구 생활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게다가 제 건강 상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교수님.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는 53세에 첫 전투를 치렀고 그 후 7년간 조선을 지켰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니.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교수님은 이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교수님의 통찰력과 경험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정말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열정과 진심 어린 존경심에 저는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학문적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새로운 세대의 수학자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허밍 교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동서양 수학의 진정한 교류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제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윌슨 교수님, 괜찮으세요? 허밍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겨우 대답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밍 교수는 즉시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료진,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허밍 교수가 제 손을 꼭 잡고 걱정 마세요. 곧 도움이 올 겁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 제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느낀 것들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정신이 드세요? 침대 옆에 앉아있던 허밍 교수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긴 병원인가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 헬싱키 대학 병원입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다행히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아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허밍 교수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약 하루 반 정도요. 어제 오전에 쓰러지셨고 지금은 다음 날 오후입니다. 하루 반이나 의식을 잃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는요? 교수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될 텐데. 허밍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발표는 이미 끝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가 제 곁을 지켜준 것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국제학회는 수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그가 저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미안합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유대가 학문적 성취보다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구 학계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자주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문적 성취와 경쟁이 인간관계보다 우선시되었으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허밍 교수님. 병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핀란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교수님. 저는 마티아스 라이넨 의사입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요. 의사는 제 상태를 점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위험을 넘겼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이식.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몇 년간 계속되는 건강 악화는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라이넨 의사는 몇 가지 검사와 치료 계획에 대해 더 설명한 후 병실을 나갔습니다. 윌슨 교수님. 허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68세 노인의 심장 이식은 기증자도 찾기 어렵고 성공률도 높지 않습니다. 아마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최선일 겁니다. 제 말을 들은 허민 교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찾아볼게요.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심장 이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연락했나요? 허민 교수가 물었습니다. 가족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20년 전에 떠났고 딸과는 10년째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정도가 전부죠. 그래도 딸에게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허민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졌다 해도 엘리자베스는 제 상태를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연락처를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파리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대학에 연락하면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틀 동안 저는 병원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 실수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특히 딸 엘리자베스와의 관계가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그녀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저는 그녀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고 강요했죠. 그것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허민 교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컨퍼런스가 끝났음에도 헬싱키에 남아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책이나 노트북으로 가끔 수학 논의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허민 교수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를 찾았어요. 저는 놀라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파리의 예술 대학들에 연락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갤러리에서 그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리의 유명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더군요. 아트 디렉터라. 엘리자베스가 결국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니 기뻤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녀의 꿈을 방해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했나요? 허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헬싱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다니.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다면 어떡하죠? 혹시 병문 안조차 오기 싫어했는데 허민 교수가 강요한 것은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허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오겠다고 했어요.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들은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저를 여러 부서로 데려갔습니다. 심전도, 초음파, CT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고
저녁에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허민 교수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피곤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우며 대답했습니다. 허민 교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딸까지 찾아주시고.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와 배려를 의미합니다. 교수님께 그런 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학문에만 몰두하며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인간적 유대감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교수님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뛰어난 수학자로만 봤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친구로 느껴집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학에 관한 이야기,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까지. 허민 교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의 어려움과 적응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가 회상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정체성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국제적 수학자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학적 천재가 아니라 문화적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젊은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수학자가 되려던 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그 너머의 미지의 세계에 매료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수학자가 되셨나요?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교수님이 제 재능을 알아보시고는 순수 수학을 권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빠져들었죠. 별들 대신 방정식과 정리들 속에서 또 다른 우주를 발견했으니까요. 그 선택을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수학자가 된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인생의 균형을 더 잘 맞추지 못한 것은 후회됩니다. 학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삶의 다른 아름다움을 놓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인생의 균형과 선택, 그리고 후회와 희망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아마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헬싱키의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오늘 엘리자베스가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아침 상태 체크를 하고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좋아져 거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윌슨 교수님.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딸이 오거든요. 1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가족의 지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작은 거울을 들어 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전화기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혹시 면도를 할 수 있을까요? 30분 후 저는 깨끗이 면도를 하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병원 가운 위에 제가 가져온 셔츠도 입었습니다. 비록 환자의 모습이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딸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0시, 11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허민 교수도 오전에 잠시 들렀다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놓쳤거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0년 만에 처음 보는 딸 엘리자베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눈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애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저도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고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허민 교수님이 전화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니. 아직 죽을 생각은 없단다. 그녀는 물러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함없이 농담을 하시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의 깊은 유대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고 나는 그녀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앉으렴. 저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엘리자베스는 의자에 앉아 손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어린 소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금발이었지만 눈매는 엘리자베스를 닮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니? 네, 민이에요. 프랑스식으로는 민이라고 부르죠.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프랑스인 화가예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빠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이렇게 귀여운 손자가 태어났다니. 왜 민이라고 지었니? 저는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이름이에요. 허민 교수님 이름에서 따왔어요. 허민 교수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2년 전 파리에서 열린 수학과 예술의 융합에 관한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제가 시각예술 분야 패널로 참여했었죠. 허민 교수님은 발표자였고요. 그때 우연히 제가 윌슨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인지, 그리고 그의 연구가 얼마나 교수님께 영감을 주었는지.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민 교수가 2년 전에 이미 제 딸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러면 그는 처음부터 엘리자베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허민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드디어 도착했군요. 비행기가 지연되었다고 공항에서 연락받았어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허민. 덕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일어나 허민 교수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미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제 딸이 다른 사람, 그것도 제가 최근에야 인정하기 시작한 젊은 수학자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조금은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이미 서로 알고 있었군요. 제가 조금은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년 전 파리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교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엘리자베스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준비되었을 때 아버지께 연락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빠.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냥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봐
제가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것을 여전히 실망스러워 할까봐 두려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엘리자베스. 내가 미안하다. 내 꿈을 지지해주지 못해서. 너무 완고했던 나를 용서해주렴. 그날 오후,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파리에서의 생활,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아들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허민 교수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엘리자베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놀랍게도 꽤 많은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아빠, 제가 예술가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빠 때문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칠판에 수학 공식을 적을 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에 매료되었어요. 그 기호들, 패턴들. 저에게는 그저 시각적 예술이었죠. 나중에 제가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영감이 바로 그 수학적 패턴에서 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저는 딸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허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대화에 참여하며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묘하게도 우리 부녀의 화해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보라색과 주황색이 섞인 하늘이 헬싱키의 지평선을 물들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우리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세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음과 양이 서로를 보완하듯 우리의 차이는 결코 단절이 아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허민 교수가 말했던 정의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연이나 의무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 유대였습니다. 아빠, 내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있잖아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허민 교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물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장 이식이나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반짝이는 헬싱키의 밤하늘 아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방정식이나 정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수학은 쓸모없는 학문이다라는 말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는 결국 수학이 단순한 학문을 넘어 인류를 연결하는 범우주적 언어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천재 수학자와 미국의 노교수가 만나 서로의 삶을 바꾸고 나이, 문화, 세대를 초월한 깊은 우정을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나만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감동적인 한국을 만들어가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코리아인 코알라였습니다.